저당권의 법적 성질이에요. 저당권 일단은 435페이지죠. 저당권도 내 물건 후에 저당권 설정하는 사람은 없죠. 저당권 타물권이라고 얘기해요. 타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이죠. 타물권이다. 그럼 여기도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약정담보물권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저당권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헷갈리면 안 돼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어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틀리면 이거 습관됩니다. 아시겠죠?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틀립니다. 맨날 얘기해도 잘 틀리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도 또 틀립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괜히 설득당해갖고 낼름 동그라미 치고 문제 쉬웠어요 그럼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관념적으로만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 나중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 없는 것이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저당권에서 특징적으로 잘 나타난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인데요.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뚜렷한 효력이 뭡니까? 우선변제적 효력인 거예요. 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선변제적 효력인데 그렇게 간단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당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게 되면 모든 저당권이 다 소멸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순위 저당권만 소멸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멸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은 하나의 물건 후에 저당권이 10개 이상이다. 그런데 9번째 있는 9순위 또는 8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했어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은 가장 빠른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어떤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어요? 누구요? 최순실이? 예? 누구라고요? 네,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갑이 소유자고요. 두 번째 을이 전세권자다. 세 번째 병이 지상권자라 할까? 지상권자라 하고, 네 번째 A가 저당권자고, 다섯 번째 B가 또다시 전세권자, 그 다음에 C가 또다시 저당권자고, 계속 내려간대. 여기 6번 계속 내려갑니다. 저당권이 10개가 설정되어 있대요. 중간중간에 용익물권 하나씩 끼어 있으면서 쭉 설정이 되어 있다가 저 밑에 있는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해서 경매 집행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후의 권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멸합니다. 전부 다 소멸하게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소멸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용익물권은 소멸해야 하네요. 이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엔 예외가 있어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혹시 배당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잖아요. 그럼 전세금이 소멸하는 거예요.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도 보존할 가치가 없는 권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전세금이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 요구해서 배당 받으면 전세권이 소멸할지 모르겠지만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용익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소멸하게 되면 여기 있는 지상권은 소멸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야. 이건 말소기준 권리로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요구 받아서 배당 요구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니까 전세금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말소기준 권리로서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에 의하면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전형적으로 함정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이게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을 때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6월 미만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게 6월 미만이래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게 몇 개월 미만이라고? 6개월 미만이다. 그 전세권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에 의해서 배당받으면 전세금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존속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든 6일 남았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선순위 전세권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용익물권이고 말소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변제의 순위는 요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그 우선 변제의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는 뭘 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피담보 채권이죠.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피담보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변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였었어요? 원본 채권이었죠. 원본 채권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등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원본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성립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원본이 있고요. 여기 이자 약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자 약정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 같은 거 정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전부 임의적 등기 사항이에요.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정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담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변제기가 여기가 이제 성립했고 계약 체결했고 변제기가 도래했답니다. 변제기 이후에 발생하는 게 뭐예요? 지연손해, 지연이자 얘기하는 거죠. 지연이자를 여기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연손해, 지연이자. 지연이 자는 거 아니죠. 지연이자는 1년분 그래요. 이걸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저기 인천에서 강의할 때 그 바로 앞에 저녁반에 맨 앞에 앉아서 항상 하다 보면 조금 있다가 조지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 성함이 이제 지연이었나 봐요. 막 그래서 내가 지연이자 몇 년 그랬더니 지연이 안 자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요. 그랬더니 지연이 안 잔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뭔 소린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아 그분이 지연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분 붙긴 붙었어요. 앞에서 하도 내침을 많이 맞아갖고 얼굴을 반납하고 자격증 얻었다고 그분이 얼굴은 썩었대죠. 근데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 담보되는데 이거는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이런 게 아니야.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을 때 1년분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제기 도가 후 3년 4년이 됐대요. 변제기 도가 후 3,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돈 들고 왔답니다. 돈 들고 왔으면 지연이자 몇 년분 들고 와야 돼요? 그거 다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을 때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때만 1년분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년의 제한은 채권자와 저당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있어서 제한인 것이지 채무자 사이에서 1년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발생한 지연이자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 비용이 있죠.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실행 비용도 피담보 채권에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피담보 채권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실행할 때는 그러면 목적물 어디까지 경매할 것이냐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인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저당물이라고 합니다.
이 저당물에 갖다 붙어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붙어 있는 물건이 종물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 있어요? 부합물일 수도 있다고. 이 종물이나 부합물은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던 종물, 부합물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새로이 부속되거나 새로이 부합된 종물이나 부합물이 있어도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경락인은 그 종물이나 부합물 무조건 취득합니다.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법원 사무관의 착각으로 이 종물이나 부합물을 저당 목적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 이후에 저당 목적물로 가치평가되지 않은 종물이나 부합물은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저당 목적물로 가치평가가 되지 않았던 됐던 관계없이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경락인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 무조건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종물이나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새로이 부합이 되거나 부속됐던 관계없이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과실이 있죠. 과실은 여기서 월 차임이 나온다는 거야. 내가 두 채 집 중에서 한 채는 내가 살고 있고 한 채는 임대를 줬대요. 그럼 거기서 매월 나오는 차임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한다고. 그 과실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실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기 위해서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됐다. 그럼 그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저당권자가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차임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 줘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 저당권자 내지는 근저당권자 줘야 된다고. 근데 나중에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에게 이거 안 주죠? 그럼 새로 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들어와서 다 내보내버립니다. 싹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가 자기가 피담보 채권을 다 변제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 그 세입자들한테 너 차임 누구한테 줬어? 왜 나한테 줘야 되는데 집주인 줬어? 라고 해서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악랄하게 할 수도 있고요. 법인이 할 때는 그거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악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중개 업무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요. 그래서 이 과실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과실은 저당 목적물로 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과실은요. 즉 경매 실행하기 전에 발생한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을 게 아니죠. 경매도 실행 안 됐대. 그럼 내 집에서 발생하는 월차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지 은행에서 가져갈 게 아니죠.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당권과 용익관계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요 두 가지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저당권의 효력 중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거기에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은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배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죠. 자, 이건 이제 뭐 얘기하냐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답니다. 그런데 저당권 실행 경매하기 전에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른 물건이 경매가 실행이 된다. 여기 채권자 A, B, C 세 사람이 있답니다. 얘네들도 각각 2억씩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압류를 통해서 경매를 실행하잖아요. 그럼 을도 피담보 채권 2억 원 가지고 여기에 배당에 참가할 수 있어요. 요거 2억 원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채권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이 채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된 물건이지 채권 자체는 독립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매각 대금이 6억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하니까 계산하기 쉽게 똑같이 만들었죠? 그럼 얼마씩 나눠줘요? 1억 5천씩이죠. 이거 계산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됐죠? 지금은 다 됐다 보니까.
그래요. 1억 5천씩 이제 배당이 된다고. 근데 ABC가 보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무슨 저런 경우가 다 있어.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죠? 저 녀석이 배당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우리 2억씩 받아갈 거 아니냐고. 근데 저 녀석이 배당에 참가해버렸죠? 참가하는 바람에 1억 5천씩 밖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ABC는 그들한테 야, 돈 가져가지 말고 공탁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자 저거 공탁해 놓습니다. 공탁했다가 나중에 이거 경매를 하죠. 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잖아요. 2억 중에서 우선 변제 받은 게 1억 4천 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6천 못 받았잖아요. 그럼 6천은 어디게? 공탁해 놓은 돈에서 빼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남았어요? 9천 남았지. 이 계산 안 된다니까. 9천 남았으면 9천은 이 사람이 셋이서 어떻게 또 안분해서 배당 받아가면 되는 거야. 다 딱 떨어지게 계산하려고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거야, 혼자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저당물 경매로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물건 경매될 때 배당에 참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냥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나? 공탁해놔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얘가 나중에 경매에서 다 못 받으면 부족분은 공탁한 금액에서 받아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 압류 절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안분해서 또 배당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요. 우선 변제의 순위, 그래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순위 또는 대항력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전세권자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최선순위 저당권 등기와 선으로 결정이 된다. 그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상호 간의 관계는요. 저당권 등기 순위죠.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국세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밑에 쭉 내려오면 단순한 채권자로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만 그냥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이거 정도까지는 나중에 실무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고객이 을인데 고객이 이런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이 이런 건 한번 모시고 가갖고 여기 참가시켜 놓고 공탁해 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거 없잖아요. 나중에 이거 경매 실행해서 못 받은 분 못 받을 거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안내하면 되는 거고, 시험과 관련돼서 이거 배당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렇게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전부 떨어져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그렇게 어렵게 냈다 그러면 2차 시험 붙기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못하면 2차 시험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죠. 거기 만만한 과목이 우리 송샘밖에 없어요. 송샘 아니요? 송샘 맞죠? 네. 그래요. 그 과목밖에 없어. 나머지 공시법이나 세법이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시간 배정이 또 길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공법 끔찍스러울 거라마. 그렇죠.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게 이제 배당 비율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 2차 어떻게 다시 볼까 이래야 돼. 이 정도까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볼 땐 또 이건 잘한 사람이 있다.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건 또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눈이 반짝반짝 했거든 지금. 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요거는 또 열심히 해두는 사람이 있는데 못 쓰는 습관이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오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넘겨보십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한데,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원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존속기간 도래하기 전에, 그죠? 도래하기 전에는 이자 발생하죠. 그리고 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 같은 거 약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변제기 도래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건 뭐야? 지연이자. 그래도 계속 안 갚으면 경매 실행할 때 실행비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연이잖아. 이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건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적 등기사항이죠. 이건 등기하지 않으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360조에 나와 있는데 360조의 취지는 그거는 암기하는 요령까지 알려드렸고요. B에 보세요. B하고 C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담보가 된다.
그 다음에 C에 지연 배상은 원본 이행기일 경과한 후 1년분의 하나지만 이러한 제한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지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 C 체크해 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부합물과 종물이죠. 종물, 종된 권리 다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거 하고 오른쪽에 과실로 봅니다. 법조문으로 그냥 가셔도 충분합니다. 설명은 다 했어요. 자, 오른쪽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런데 이 과실을 노리고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저당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있다는 거야. 그럼 병은 투자 목적으로 여기서 매월 나오는 차임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저당물의 제3취득자거든요.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 중에 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알죠? 그래요. 이런 제3취득자가 있을 때는 저당권자가 이거 압류해서 과실이 이제 너한테 못 간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줘야 돼? 통지해줘야 되는 거야. 스스로 압류한 사실을 얘한테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제3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3취득자가 계속해서 과실을 받아가도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이름이 뭐요? 제3취득자죠.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거 있고요. 넘기십니다. 물상대의 그건 이제 우리 앞에서 본 걸로 그냥 끝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저당권과 용익관계 그래요. 저당권과 용익관계는 이제 우선 변제권에서 잠깐 보긴 했어요. 저당권과 용익관계는 등기 또는 대항력의 선후로 결정이 된다죠. 선후로 결정이 된다.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이시죠? 그래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용익물권은요? 용익물권은 뭐하고 비교한다 그랬어요?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동그라미 2번이 그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용익권이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소멸하는지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과 용익권 설정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시겠죠? 뭐하고 결정한다 그랬어요? 최선순위 저당권과 용익권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나오는 게 법정지상권이죠. 366조 법정지상권은 어디서 있어요? 우리 이거 지상권에서 충분히 많이 했어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했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365조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다라고 하는데, 이 일괄경매 청구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갑이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했어요. 설정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지상 건물이 생긴 거예요. 이 지상 건물도 누가 지었냐면 갑이 지은 거예요. 갑이 이 지상 건물을 축조해서 보유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조건을 하고 있어요.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야. 정하고 있는데 축조해서 보유까지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축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죠? 보유인 거예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원래는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지상 건물을 축조해서 보유까지 하고 있어야 요건에 해당하는데, 혹시 갑이 축조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저당권 실행할 당시에 갑이 소유만 하고 있으면 일괄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거든요. 일괄경매는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돼 있었지만 토지뿐만 아니라 지상 건물도 같이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일괄경매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일괄경매 청구하려면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 축조해서 보유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축조는 저당권 설정자가 하지 않았어도 보유하고 있으면 일괄경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축조는 누가 했든 관계없이
저당권 실행할 당시에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일괄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때는 일괄경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경매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락 허가 결정이 있기 전에 극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럼 이건 다시 일괄경매로 변경할 수 있어요. 경매 변경에 의해서 일괄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일괄경매를 인정하는 이유는 토지만 경매가 돼서 경락인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건물 철거 청구에 의해서 지상건물이 철거된다고. 그럼 사회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일괄경매를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반드시 지상건물을 일괄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괄경매를 할 건지 토지만을 경매할 건지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일괄해서 경매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은 어디에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일괄경매했어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 거예요. 여기서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자기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정리합니다. 일괄경매를 하려면 일단은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건물 소유는 하고 있어야 되죠. 원칙은 축조도 하고 소유도 같이 해야 되는데 축조는 하지 않았어도 소유하고 있으면 일괄경매할 수 있는 거야. 일괄경매했다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 것이지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고,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일괄경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괄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65조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왜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을까요? 그렇지, 저당권이 설정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괄 경매하게 되면은 저당권자에게 좋은 게 뭐예요? 일괄 경매에서 저당권자에게 좋은 게 뭐야? 하나도 없을까요? 좋은 게 많지.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대요. 만족을 다 받지 못했다. 못 받은 돈이 한 1,000만 원 남았다. 그럼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그때는 또 안분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채권자하고 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뭐 의의라든지 인정 이유 말고 법적 성격이 있죠? 동그라미 3번 보이십니까? 일괄경매 청구권은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 니은에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해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도 일괄경매는 인정되고 과잉경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요건이죠. 요건에 지상에 건물이 없어야 돼. 뭐 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을 거, 축조 소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에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경매시까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저당권 설정자 이외에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잖아요. 그럼 일괄경매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D하고 A, B, C, D, D하고 E를 보셔야 돼요. 판례는 저당권 설정자의 상속이니, 저당권 설정자의 상속인은 저당권 설정자죠. 그렇죠? 같은 사람이죠. 예. 상속인이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본조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괄경매가 가능하다. 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답니다. 아, 그럼 축조자는 용의권자네. 근데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아, 용의권자한테 지상건물 매수 청구받아서 아마 소유자가 됐나 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이 되고, 이렇게 일괄경매 청구가 있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에게 경락시켜요. 아시겠죠?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버린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나오는데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3취득자는 저당물을 뭐라 그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저당물이라고 얘기하죠. 저당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3취득자는 채무자예요,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채무자가 아니면요,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예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제3취득자는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 목적물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경매가 실행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제3취득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의 변제도 가능해요. 피담보 채권의 대의 변제를 통해서 저당권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대의 변제 하려고 그랬더니 채무자가 걱정하지 마, 내가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니까 라고 해도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채무자가 나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까, 그래도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대의 변제해버릴 수 있고, 그래서 발생한 비용이잖아. 대의 변제는 채무자에게 다시 구상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대의 변제할 수 있고요. 또 대의 변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 집이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가서 싸게 경락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싸게 경락받는 이유는 뭐야?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대의 변제할 때는 피담보 채권은 몇 년분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지집이 경매가 되는데 왜 경락받을 수 있다고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의 변제도 못했고 경매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자기가 소유권 취득해서 또는 지상권, 전세권 취득해서 목적물 점유하는 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있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용에 관해서는 아주 특이하게 또 우선 상환도 인정해줘요. 이 비용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기 때문에 제3취득자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경락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이 제3취득자예요. 아시겠죠?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계속해서 3으로 노는 거예요. 제3취득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채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 얘 권리도 3개예요. 3개. 그렇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애겠죠. 대경비가 들어가는 애야. 집 살 때 돈 냈다, 채무 변제하느냐고 또 돈 냈다죠. 대경비가 들어가는 애다. 제3취득자인데요. 여기 양쪽 가로 4번의 제3취득자란 저당권 설정된 후에 저당 목적물을 양수받은 양수인 또는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고, 제3취득자의 지위가 동그라미 3번에 나옵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 변제할 수 있어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에게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203조 규정에 의거 경매 대가에서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 우선입니다. 자, 넘겨보십니다. 제3취득자의 변제권이 있죠? 변제권인데 거기는 C 보시면 돼요. 변제 범위는 그랬습니다. 변제 범위, 여기서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제3취득자는 채무자냐 아니냐,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아니니까 지연이자 몇 년분 변제하면 된다는 얘기일까?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는 얘기야. 지연이자는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그 다음에 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디귿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거기는 두 번째 줄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어떻게 한다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다라고 하는 거야. 저당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 그 행위를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임야에, 이렇게 생긴 임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답니다. 이 임야에는 이렇게 산림이 아주 우거지게 있었다는 거야. 엄청나게 있었답니다. 이제 줄 그으면 돼. 그럼 나무야 이게 다. 나무 맞죠? 나무 같지 않아? 뭐 같아? 콩나물 같아? 이게 상상력이 부족한 거야. 이게 IQ도 중요하지만 EQ도 중요하다니까. 이게 나무가 아니면 뭐요? 이렇게 산에 콩나물이 이렇게 살아? 아, 참, 이거 왜 이래?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피담보 채권 10억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임야의 가격이나 여기 있는 수목 등의 가격을 합치면 한 20억 가까이 된다는 거야. 한 15억 정도 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억에 피담보 채권 10억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이게 웬일이요? 자르고 있다는 거야. 막 자르고 있어요. 넘어졌겠죠? 넘어져갖고 막 자르고 있고, 어떤 사람 지금 여기서 톱 대고 밀고 있어. 톱 밀고 있어요. 저당권자가 이걸 봤다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잔뜩 나무 잘라다가 쌓아놓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차 한 대는 또 싣고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 대는 가고 있네 보니까. 또 한 대는요, 여기다가 짐 부려놓고 한 대는 또 컴백하고 있는 거야.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빈 차로 오고 있어요. 이 저당권자가 봤다고. 저당권자 딱 보는 순간, 야, 얘네들 뭐 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는 안 돼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갖고 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야. 목적물 반환 청구는 못해도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 일환으로 야 내려놔 할 수 있고, 너 컴백 할 수 있죠. 예, 얘네들 STOP 할 수 있죠. 어려운 거예요. STOP 그거 아니죠. 그래, 이게 방해 제거 내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고, 또 요거 원상회복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의 일환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내지는 원상 회복에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행위 보니까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야, 즉시 변제해 라고 해서 즉시 변제 청구도 할 수 있다. 즉시 변제에 응하지 아니하면 뭐 실행해요? 저당권 실행 경매도 할 수 있는데,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너무 많이 잘라냈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담보물의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한다는 거야. 그럼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추가적으로 뭐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즉시 변제 청구할 때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인해서 현재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같이 청구하는 거야. 반드시 경매 이후에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즉시 변제 청구 내지는 경매 청구, 손해배상 청구 대신 담보물 보충 청구도 할 수 있겠죠. 이 담보물 보충 청구와 즉시 변제 청구는 서로 동시에 하는 거야, 선택적으로 하는 거야. 이건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얘네 둘이는 어떻게 한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특히 물권적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어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고, 노 갖다 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상회복, 또 즉시 변제 청구. 왜냐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거든.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보면은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든지 담보 가치를 저감시킬 때 기한이익 상실 사유였죠. 그럼 변제기가 아직 2년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즉시 변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경매도 실행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였다. 그래서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얘기는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가 저당권의 침해 행위인데, 거기 구제 방법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에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오른쪽에 로마자 2번에 저당 목적물의 교환 가치가 현재 남아있는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넘는 경우라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당 목적물이 지금 피담보 채권이 10억이고 원래 15억짜리였잖아요. 그 15억 이하로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가 있다. 그러면 다 이건 저당권 침해인 거예요. 피담보 채권을 넘느냐 부족하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야 STOP 야 너 가지고 와 이것만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혹시 여기에 무효 등기가 하나 격려돼 있었대요. 내 등기가 내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인 줄 알았더니 선순위로 무효인 저당권이 하나 있더라. 그럼 그 등기는 내 권리 행사에 방해물이 될 수 있죠. 그 무효 등기에 말소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요. 다만 C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죠.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예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니은으로 보십니다. 니은에 저당권자의 기한이익 상실 이유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도 실행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에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넘겨보십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보이시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 목적물 침해로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침해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잔존 가치가 9억밖에 안 된다는 거야. 평가해보니까. 그럼 손해 얼마 생겼어요? 1억 생겼잖아.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B에 보시면 저당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어도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C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저당권 실행 전후 모두 가능하다. 반드시 경매를 실행해 봐야만 손해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감정평가 방식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고 D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즉시 변제 청구권과는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즉시 변제 청구권과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즉시 변제 청구하고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담보물 보충 청구한다는 얘기는 담보물이 보충이 되면 손해는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인데요. 저당권을 처분한다는 얘기는 저당권 자체만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처분해야 되는 거야? 피담보 채권을 처분해야 되죠. 피담보 채권에 부정해서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저당권의 소멸입니다. 저당권의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됐대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상대위도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당권으로 담보된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됐다든지 소멸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다만 저당권만 피담보 채권과 독립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때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럼 다시 또 지상권을 목적으로 이거 설명 또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도 그래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유권을 객체로 한 저당권하고 그 내용은 똑같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넘기시면요. 이제 뭐가 나와? 특수저당권이 나오죠. 특수저당권에서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이 나와요. 특수저당으로서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이 나오는데 우리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하나가 발생했고 그래서 저당권도 담보물도 하나만 제공한 거예요. 이미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게 얼마 빌려줬다 그랬어? 2억. 하나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하나 제공돼서
저당권이 성립한 거죠. 이게 저당권이었잖아요. 근데 특수저당권은요, 요거하고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이 있다. 근저당은 저당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근을 붙였어요? 아직은 저당이 아니다. 뿌리가 저당이라는 얘기야. 나중에 싹이 트면 저당권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동저당은 저당인데 저당권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여러 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공동저당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깔끔하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는 거야.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